주로 이 안티 안자이날 드럭에 관해서 다루는데 주로 이 나이트레이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평상시에 조금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자주 듣는 거지만 어쨌든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라고 하는 약이 안자이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물이죠.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서 안자이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포함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한쌤이 네, 그 아직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관한 강의가 시작이 안 됐죠? 제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원, 지금 원래 정상적인 시간표상으로 이번 주에 주로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뭐지? 밸브 디지스랑 이제 밸브 디지즈. 예, 대충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주로 많은 강의가 동영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진도가 서로 다 다른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마 제가 시간표 봤던 기억으로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좁은 범주로 봤을 때 이제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하는 디지즈에 관련된 얘기고 조금 더 넓은 범주로 얘기하자면 통칭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고 부르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장과 관련해서 심혈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질병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중요성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범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음 임상 강의들에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패소피지올로지 기본적인 얘기 우리 전에도 이 그림 봤었지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관련해서 좀 이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 좀 하고 지나가자면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스케미아와 하이폭시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스케미아와 하이폭시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허혈이라고 하고 블러드 플로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으로는 혈관이 막혀서 블러드 플로우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가장 티피컬한 이스케미아의 사례입니다만 정의로 보자면 블러드 플로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폭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옥시젠이 텐션이 낮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폭시아는 이스케미아가 아닌 상황에서도 올 수 있고요.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면 시스테믹하게 하이폭시아가 되는 거죠. 이스케미아가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스케미아 상황에서는 늘 하이폭시아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개념상 다른 개념인데 혼동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스케미아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블러드 플로우가 부족한 거니까 블러드가 플로우가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지금 얘기한 옥시젠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옥시젠이 텐션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옥시젠의 디맨드에 비해서 서플라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하이폭시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뭐 옥시젠 디맨드가 높아져도 사실은 이런 임밸런스가 올 수 있고 옥시젠 서플라이가 낮아져도 임밸런스가 올 수 있는데 이스케미아 상황에서는 옥시젠 서플라이가 낮아져서 디맨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 옥시젠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임밸런스가 뭐 여러 가지 뭐 체인지를 조직에 유발하겠지만 페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페인을 우리가 협심증,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옥시젠 디맨드에 비해서 서플라이가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서플라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높여주든지 서플라이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디맨드를 낮춰서 부족한 서플라이에 맞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자,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각각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옥시전 서플라이를 결정하는 인자는 아터리 옥시전 텐션, 그 다음에 그 블러드 베슬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죠. 블러드 베슬의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많으냐 적으냐가 결국 옥시전 서플라이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심장의 경우에는 이 블러드 플로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단순하게 에오틱 프레셔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셔와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두 가지를 알면 그 오간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은 사실은 근육, 이게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서 근육의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할 때는 근육 조직 안에 있는 혈관들이 눌리기 때문에 강한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혈관이 아무리 그 아터리알 프레셔가 높다고 해도 눌려서 막혀서 퍼피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셉스를 수축을 해도 바이셉스를 아주 강하게 아령 20kg짜리 막 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근육이 확 컨트랙션을 하면서 근육 조직 안에 박혀 있는 베슬들이 눌린다고요. 동맥, 정맥, 그러니까 정맥은 당연한 거고 동맥까지도. 그래서 퍼퓨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스톨리 때는 퍼퓨전이 잘 안 되고 다이아스톨리 때 퍼퓨전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트레이트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하트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스톨릭 타임에 비해서 다이아스톨릭 타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레이트가 높을수록 코로나리 퍼퓨전은 줄어든다. 이게 다른 오간들하고는 달리 단지 그냥 에오틱 프레셔와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뿐만 아니고 퍼퓨전의 타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옥시전 디맨드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심장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 즉 얼마나 에너지를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옥시전을 많이 쓰니까 거의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심장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컨트랙타일 스테이트, 이것도 역시 하트레이트 빠르면 일도 많아, 그에 비례해서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월 텐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트레이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중으로 심장의 이 이스케미아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워크로드를 증가시켜서 옥시전 디맨드를 증가시키고 다이스톨릭 타임을 낮춰서 퍼퓨전은 감소시키고 그래서 옥시전 서플라이는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결국은 대부분 아세로마에 의해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죠. 그 아세로마에 의해서 막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아세로마가 아닌 상황에서 안자이나를 유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양리학 강의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권태희 뭐라고? 권태희. 네. 아테로마 말고 안자이나 팩토리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언급한 적 있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하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최근에 내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사례로는 스페즘에 의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막히는 거죠. 일시적인 스페즘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트랜지언트하게 코로나리 플로우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그 아세로마에 의한 안저이나 팩토리스와는 다르고 치료에 있어서도 당연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것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예, 특히 치료 효과를 잘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칼슘 채널 블로커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한 번 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안저이나 팩토리스의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실은 베타 블로커는 이런 그 스페즘에 의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금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다른 강의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아세로마가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뭐 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사실은 그 수술적으로 그 아세로마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제 바스큘라 그래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키거나 뭐 주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수술적으로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수술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직 그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로 이거를 일단은 뭐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나이트로글레이세린을 먹게 되는 상황인데 뭐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약물 치료의 옵션인 건데요. 뭐 어큐트한 경우든 크로닉한 경우든 간에. 근데 일단은 뭐 나이트레이트가 보편적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지만 뭐 칼슘 채널 블로커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예외적인 경우에서 특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적인 문제, 즉 이 아세로마와 관련해서 이거의 컴플리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스롬보스 생성을 막는 이런 치료법 거의 루틴으로 사용하죠. 아스피린 먹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제 아세로마의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학적인 접근이고 일반적으로 안자이나의 증상 자체에 대해서는 나이트레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남자에서 흔하고 그리고 뭐 아세로마의 일반적인 뭐 특성이죠. 그 제 나이쯤 되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제 나이쯤 되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안자이나 증상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초기의 안자이나에 대해서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들고 다녀요. 뭐 매일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뒤지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약물 치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옥시젠 디맨드를 낮추는 것과 서플라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서플라이를 높이는 거는 하여튼 얼핏 생각하기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걸로 인해서 뭐 옥시젠 서플라이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옥시전 디맨드, 즉 워크로드를 결정하는 이런 인자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낮추면 옥시전 디맨드를 낮출 수 있죠. 이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거 잠깐 생각해 보고 지나갑시다. 지금 여기에 얘기했던 퍼퓨전 프레셔와 리지스턴스와 다이아스톨릭 듀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퍼퓨전을 결정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치료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거를 과연 지금 아세로마에 의해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감소된 상황에서 이거를 늘리려면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약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갑시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들,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고혈압 치료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수많은 약물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가진 약물들인데 이것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게 아테리올 리지스턴스 베슬에 작용해서 아테리올을 딜라테이션 시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테리올이라는 게 원래 뭐 축소, 컨트랙션 하거나 딜라테이션 하거나 하면서 이 바스쿨라 리지스턴스를 결정하는 거고 그 리지스턴스가 결정되는 과정이 결국은 그 리전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시키는 그런 약물들, 아테리올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심장에서 코로나리 이 블러드 플로우와 관련된 이 아테리올들을 확장시키는 이 약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세로마에 의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된 리전의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확실히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전 강의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리 스틸 피노미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략 시간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진유민 들어봤나? 코로나리 스틸.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스틸, 코로나리 스틸. 이게 그 스틸이라는 게 이제 훔친다는 뜻이죠. 몰래 훔친다 뭐 이런 뜻이죠. 코로나리 스틸 피노미난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생략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생략책이 어디 안 나오나? 예,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심장의 혈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LAD가 있고 서컴플렉스가 있고 여러 개의 큰 브랜치들이 있는데 그 브랜치 중에 하나가 아테로마에 의해서 막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막힐 때까지는 별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적어도 레스팅 상태에서는. 아직 리저브가 많으니까. 예. 이게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높아지고 많이 낮아지고 이 상당히 큰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스팅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전체 커패시티에 비해서 조금만 블러드 플로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막혀서 한 90% 정도까지도 혈관이 막혀도 레스팅 상태에서는 별로 증상을 유발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리저브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터리 브랜치에서 지금 아테로마가 혈관을 막고 있는 상황일 때 그 디스탈 쪽에 있는 아테리올은 지금 앞에 크게 저항이 생겨서 블러드 플로우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해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서서히 딜라테이션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미 안저에나 팩토리스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리전의 아테리올들은 이미 적응을 해서 컴펜세이션을 해서 맥시멀리 딜라테이션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하이퍼텐션에 쓰는 그런 혈관 확장제 같은 것들을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지 무슨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라든지 뭐 알파 블로커라든지 뭐 이런 약물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혈관들에서 아테리올은 약을 줘서 더 확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케믹 베드 말고, 그러니까 막힌 혈관의 디스탈 부위 말고 막히지 않은 정상 혈관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일어나고 있는 리전에서는 아테리올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확장을 해요. 그러면 코로나리 아터리로 들어오는 블러드 플로우가 원래 이스케믹 리전과 넌 이스케믹 리전으로 이렇게 브랜칭돼서 나가던 것 중에 넌 이스케믹 리전의 저항은 작아지고 이스케믹 리전의 저항은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작아지지 않죠. 그럼 상대적으로 블러드 플로우의 디스트리뷰션이
정상 혈관으로 가던 거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노말 혈관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 부위가 오히려 혈관 확장제 때문에 이스케믹 베드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스틸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피컬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하이퍼텐션에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혈관 확장제들은 사실은 이런 안저이나 팩토리스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에 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하이퍼텐션을 낮추면 이 옥시젠 디맨드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에오틱 프레셔가 떨어지면 심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애프터로드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로드가 감소하니까 옥시젠 디맨드는 떨어지는데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에 의해서 디맨드는 떨어지는데 적어도 서플라이를 느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를 낮추는 효과에 비해서 오히려 서플라이를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옥시젠 디맨드를 낮추는 효과가 크지만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리 스틸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를 뭐 생리학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양리학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약물 치료의 원칙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시전 리ኳ이어먼트를 낮추거나 딜리버리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치료제들의 작용 기전은 이 옥시전 디맨드를 낮추는 거고 옥시전 서플라이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크게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그나마 이런 옥시전 서플라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약물이 여러 가지 혈관 확장제 중에 이 나이트레이트 계열에 속하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이 약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옥시젠 서플라이를 높이는 효과보다는 옥시젠 디맨드를 낮추는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 메커니즘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오가닉 나이트레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나이트레이트 화합물도 있고 나이트라이트 화합물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약물들이 다 나이트레이트든 나이트라이트든 작용하는 기전은 같아요. 그 나이트라이트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그 NO3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이 더 많이 옥시제네이션 돼 있는 형태고 이게 덜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나이트로젠이 더 많이 산화돼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전자를 더 많이 옥시젠에 뺏긴 형태고 얘는 아직은 덜 뺏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옥시데이션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화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다 세포 내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메타볼라이즈 되는 과정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세포 내에서 정확히 어떤 엔자임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 어떤 케미칼 리액션에 의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제너레이션 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또는 오가닉 나이트라이트 이노가닉한 컴파운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트릭 애시드 이런 건 안 돼요. 예,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오가닉 나이트라이트들이 세포 내에서 메타볼리즘 되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엔도제너스한 메디에이터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엔도셀리움에서 생성돼서 주로 아세틸콜린 같은 거에 의해서 엔도셀리알 셀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에 의해서 이런 건 배웠죠? 이런 건 배웠겠지. 예? 배웠지? 예.
생성돼서 이게 주변에 스무스 머슬에 디퓨전 돼서 스무스 머슬에 작용해서 스무스 머슬 세포 내에 사이클릭 GMP를 높이고 그 사이클릭 GMP가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 그림이요. 우리 여러 번 봤던 이 그림. 예, 이 그림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배웠겠지 뭐. 이게 하여튼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서브스트레이트로 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가 하여튼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고 아르지닌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내고 나면 시트룰린이 되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생화학 이것도 생화학에 나왔을 텐데. 예.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성돼서 이게 인접해 있는 스무스 머슬 셀에 가서 구아닐리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게 사이클릭 GMP를 만드는데 이 사이클릭 GMP가 릴렉세이션을 유발하는 쪽으로 세포 안에서 작용한다. 이건 뭐 우리 얘기했던 바죠. 예. 그래서 이런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약물들은 이런 엔도제너스한 나이트릭 옥사이드 대신해서 이 물질 자체로부터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세포 내에서 스무스 머슬 세포 내에서 직접 생성시켜서 결과적으로 사이클릭 GMP 레벨을 높이고 이것이 이완을 유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효과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리지스턴스 베슬에 작용해서 애프터 로드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옥시전 디맨드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다른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과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작용은 얘네들의 효과는 베인에 더 커요. 이게 이 다른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하고 달리 안티안자이날 드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게 실제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토리올보다 커퍼시텐스 베슬, 즉 베인룰에 대한 효과가 더 커요.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베인룰을 이완시키면 블러드가 이 커퍼시텐스 베슬에 리저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큘러터리 시스템을 도는 블러드의 실제 양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펙티브한 양이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아시죠? 커퍼시텐스 베슬이라는 게 무슨 생리적 의미를 갖는지. 예. 그래서 이 커퍼시텐스 베슬을 이완시키면 비너스 리턴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비너스 리턴이 적어지는 거는 심장의 프릴로드를 감소시키는 거고 이 프릴로드 감소가 결과적으로 옥시전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키는 효과에 비해서 이 프릴로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약물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안티하이퍼텐시브들과 차별성이 이거예요. 안티하이퍼텐시브는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즉 아테리올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메인 이펙트인데 비해서 이거는 베인을 확장시켜서 프릴로드를 감소시키는 게 메인 효과고 부분적으로는 라지 에피카디알 아터리 그러니까 코로나리 아터리의 큰 브랜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확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테로마로 막혀 있지만 이 큰 아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장 효과를 나타내서 옥시전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과는 사실은 프릴로드를 감소시키는 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여튼 일반적으로 코로나리 스틸 피노메넌 때문에 다른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걸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정맥, 동맥, 아테리올 뭐 이런 거 다 작용할 수 있지만 주된 작용 기전은 베노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아테리올, 베놀, 라지 아터리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역시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랍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뭐 혈관들에 다 작용하니까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컴펜서토릴리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는 물론 아니죠. 예. 이거는 전부 다 하여튼 특히나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같은 거가 나타나게 되면 이 안지오이나 팩토리스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로드를 이게 이제 컴펜서토릴리 사실은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폰스가 나타나는 거지만 어쨌든 심장의 로드를 더 증가시키고 특히 다이스톨릭 타임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이죠. 이게 가능하면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스무스 머슬에 대해서도 릴렉세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것이 뭐 이 혈관에서만 어떤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혈관 중에서 뭐 아테리 베인 다 뭐 어디에서나 그런 그 릴렉세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오간들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히 중요한 거 하나는 비아그라 문제입니다. 이게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물이 이거는 어디 딴 데서 배우겠죠? 하여튼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물이 이게 참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인데 이게 이 약물명은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약물 다른 것도 많이 있고요. 이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이 사이클릭 GMP를 높이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구안일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클릭 GMP를 높이는 것은 아니고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를 억제해서 사이클릭 GMP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라는 게 하여튼 사이클릭 AMP 또는 사이클릭 GMP를 데그레데이션 시키는 엔자임인데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릭 AMP에 작용하는 거 있고 사이클릭 GMP에 작용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사이클릭 GMP의 레벨을 높여서 이제 이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양리 효과라는 게 이렉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이클릭 GMP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런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시키는 약물들이 이 효과를 서로 상승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성돼서 사이클릭 GMP가 올라가는데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가 억제돼서 사이클릭 GMP가 데그레데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이클릭 GMP 액션이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시스테믹하게 시비어 하이포텐전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시비어 하이포텐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이포텐전에 의한 아까 얘기했던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같은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겠죠.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컴바인해서. 예. 뭐 안자이나 있는 사람이 뭐 평상시에 이런 그런 나이트레이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아그라를 복용을 했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인 거죠. 실제로 이 비아그라가 나와서 그런 심각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명이 죽었어.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사용하는 바람에. 한 명밖에 안 죽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더 그 이후에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쨌든 이 비아그라와 이런 같은 타겟을 공유하고 있고 컴비네이션 했을 때 시비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사이클릭 GMP 이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틀릿 액션에도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플레이틀릿 애그레게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런 효과는 이제 아테로마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한 효과일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는 뭐냐 하면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그 중에서도 특히 오가닉 나이트라이트 약물의 경우에 이것이 케미칼리, 그냥 무슨 엔자임 액션이 아니고 케미칼 리액션을 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글로빈 안에 힘이 박혀 있는 거고, 힘이라는 거는 프로토포르피린 9링 안에 아이언, 철 이온이 딱 박혀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 힘 스트럭처 안에 박혀 있는 요 철 이온은 페러스 아이언이죠. 예. 예. 그 이가철을 우리가 페러스 아이언이라고 하고 삼가철을 페릭 아이언이라고 하잖아요. 예. 페러스 페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철 이온의 형태는 페러스이거나 페릭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펑셔널한 철 이온은 대개의 경우 페러스 아이언입니다. 헤모글로빈에 박혀 있는 거는 당연히 페러스 아이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에선가 케미칼 리액션에 의해서 옥시데이션 돼서니까 페러스 아이언이 2가고 페릭이 3가니까 페러스가 옥시데이션 돼서 전자를 하나 잃으면 페릭이 되잖아요. 예. 무슨 이유에선가 케미칼 리액션에 의해서 페릭 아이언으로 옥시데이션 되면 그거를 우리가 메the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정상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 헤모글로빈은 페러스 아이언을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인데, 이게 페러스 아이언이 옥시데이션 돼서 페릭 아이언이 되면 그거를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메the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옥시젠에 대한 어피니티가 낮아요. 옥시젠을 바인딩하는 게 이 헤모글로빈의 기능인데, 옥시전에 대한 어피니티가 떨어져서 옥시전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폭시아와 같은 상태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약물들, 특히 이 나이트라이트 계열의 약물들에 의해서 이런 메트헤모글로빈 생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라고 해요, 이게. 예. 아네미아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약물의 작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약물은 또 그 동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리버에서 메타볼라이즈 되는데요. 리버에서 메타볼라이즈 되는데, 이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메타볼라이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이트라이트 약물의 경우에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나이트레이트 약물의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패시티가 높아요. 이 오가닉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랄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너무 낮아. 예, 먹으면 퍼스트 패스 이펙트로 처음에 포탈베인에서 흡수돼서 리버를 지나면서 대부분이 다 메타볼라이즈 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를 물론 이제 아주 많이 먹으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하여튼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또 더군다나 빨리 효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빨리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오랄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뭐 병원에서 같으면 IV 루트를 선택하겠지만, 이게 뭐 병원에 왔을 때 나이트로글라이센을 먹는 상황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와서 이걸 먹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꿀꺽 먹으면 안 되고 구강 내 점막을 통해서 흡수를 시킵니다. 서브링규얼 루트로. 그러니까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GI 트랙트 중에 처음 부분과 끝 부분, 입과 항문 부분은 비너스 드레이니지가 포탈 베인으로 가지를 않죠.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건 알지? 네. 그래서 하여튼 입에 물고 있거나 항문에 약을 넣어서 흡수를 시키면 포탈 베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퍼스트 패스 이펙트를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물의 경우에는 입에 무는 거예요. 서블링구얼 루트. 그래서
이거는 포탈 베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흡수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듀레이션 오브 액션은 그렇게 길지 않죠. 하여튼 어쨌든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메타볼리즘은 굉장히 빠르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스프레이나 뭐 오인트먼트, 패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제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거의 대부분 뭐 그냥 이런 서블링구얼 루트로 투여하는 그런 제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약물 중에 뭐 그거 다음으로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아이소소비드 다이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투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나이트레이트 그룹을 2개 갖고 있는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이게 나이트로글라이세린에 비해서는 어쨌든 먹었을 때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도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조금 덜 되고 해플라이프도 좀 더 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물의 이제 그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아까 얘기했던 작용 기전과 관련해서 하여튼 하이포텐션을 시비하게 유발하거나 리플렉스 타키카디아를 유발하거나 뭐 이렇게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스로빙 헤드에이크, 블러싱 뭐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톡시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부분 하나는 이게 톨러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이트레이트에 노출되면 더 메타볼리즘이 빨라져서 톨러런스가 생겨서,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빠르고 작용이 이제 인센시티비티가 생기는 거죠.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같은 용량을 줬을 때 이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러런스 때문에 만약에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복용할 때, 자주 반복적으로 만약에 복용한다 그러면 용량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부수적인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는 이 자체가 뭐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뭐 로드를 낮추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세로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스롬부스 엠볼리즘을 막기 위해서 거의 루틴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아세로마의 프로그레션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이펙트 하나는, 이거는 뭐 생화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심장은 사실 에너지원으로 뭐 다 쓸 수 있죠. 글루코스도 쓸 수 있고 락틱 애시드도 쓸 수 있고 뭐 패티 애시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옥시젠 디맨드와 관련해서 이런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리피드를 쓰면 나쁘다. 아시죠? 리피드를 쓰는 경우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옥시젠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거 아시죠? 예, 생화학에서 그런 거 배웠던 기억 날 거예요. 패티 애시드는 기본적인 유니트가 CH2 유닛이죠. 예. 근데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기본적인 유니트가 CH5H 유닛이죠. 그죠? 이거가 6개 있는 게 글루코스잖아. 예. 이거가 뭐 이렇게 쭉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고 맨 끝에 카복실 그룹이 있는 게 패티 애시드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옥시젠 하나를 물고 있잖아. 얘는 옥시젠을 더 많이 줘야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옥시젠 디맨드 서플라이 임밸런스 상황에서는 사실은 패티 애시드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불리해. 옥시젠 디맨드 측면에서. 그래서 혈중 리피드 패티 애시드 레벨이 높은 거는 메타볼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 안자이나 상황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안자이나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자이나와 관련해서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을 낮추고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심장에, 그것이 옥시젠 디맨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라는 점도 사실은 부수적으로 이런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다이피리다몰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약물은 아닌데, 이게 코로나리 바소딜레이터로,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실데나필의 경우처럼 작용 기전이 이제 포스포다이에스터라이즈를 억제해서 사이클릭 GMP를 높이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이게 안자이나에 쓰일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약물이 가장 티피컬하게 이런 코로나리 스틸을 유발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자이나의 증상을 사실은 아테로마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리 스틸을 유발해서 안자이나의 증상을 촉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자이나의 치료제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자이나의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약물로 사용합니다. 이 약물을 줘보면 지금 코로나의 아터리의 아테로마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증상이 없다가 이 약물을 주면 그러니까 코로나의 스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해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약물로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자이나의 프로보케이션을 하려고 한다. 지금 뭐 안자이나가 평상시에는 없지만 어떤 옥시젠 디맨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로보케이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운동을 시키면 돼요. 운동을 시키면 옥시젠 디맨드가 증가하잖아. 예, 그러니까 트렌드밀에 올려놓고 뛰라고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증상이 나오지. 예, 뭐 그게 이제 실제로 페인을 느끼거나 아니면 EKG 상의 증상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약물로서 그런 비슷한 프로보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물, 다이피리다몰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제로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예, 뭐 양약 교과서에 언급되는 약물로서 니코란딜이나 라놀라진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새로 개발된 약물이고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뭐 이런 약물들이 안자이나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니코란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나이트레이트와 비슷하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와 칼슘 채널 블로커 효과 같은 것들이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의 블러드 플로우를 그래서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나이트레이트와 비슷한 작용으로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물은 아니고요. 라놀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소듐 채널 블로커 액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 뭐 이것도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개발된 약물이 있다는 정도만 한번 들어보고 지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거기까지 하고요. 저하고는 이제 이제 한동안 만날 일이 없으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교수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라니까. 그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가 리피드를 쓰면 그 탄수화물을 쓰는 것보다 산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를 쓰면 이 옥시즌 디맨드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화학 시간에 들은 그 기억이 맞다면 심장이 리피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그냥 리피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서 협심증을 증상을 완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심증에 1차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심장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실은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심장 그리고 사실은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 모두 다 평상시의 레스팅 상태에서는 패티 애시드를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디맨드의 반 이상을 패티 애시드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다이어트에는 그 리피드가 1, 20%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1, 2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얼마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먹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리피드로 바꾼 다음에 리피드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뜻이죠. 특히 근육이 그러합니다. 근육이 아주 강도 높은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어네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강도의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심장처럼 지속적인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경우에 혜원이 얘기한 대로 에너지원의 많은 포션을 반 이상을 패티 애시드로부터 이제 뽑아내요. 서큘레이팅 패티 애시드 주로 물론 이제 세포 안에도 물론 또 있어요. TG도. 근데 어쨌든 주로 서큘레이팅 패티 애시드 알부민에 붙어 있는 거 이거로부터 뽑아내는데 이게 사실은 패티 애시드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둘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 패티 애시드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어떤 경우에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조금 더 많이 쓰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밥 먹고 나면 심장도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패스팅 상태에서 주로 패티 애시드를 쓰지만 사실 이 서큘레이팅 패티 애시드의 컨센트레이션이 늘 일정치 않고 이게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도 있고. 근데 어쨌든 패티 애시드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패티 애시드를 많이 쓰는 쪽으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리피드의 서큘레이팅 리피드, 특히 패티 애시드의 레벨을 낮추면 뭐 심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직에서 사실상 조금 더 패티 애시드를 그러니까 조금 덜 쓰고 상대적으로 패티 애시드 이외의 에너지원, 뭐 대부분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메타볼리즘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개 사이에는 이렇게 그냥 서로 이런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이게 많으면 이걸 쓰고 이게 많으면 이걸 쓰고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복잡한 말로는 글루코스 패티 애시드 사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패티 애시드를 많이 쓸 때는 글루코스를 덜 쓰고 글루코스를 많이 쓸 때는 패티 애시드를 덜 쓰고 이런 거. 그래서 뭐 당장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큘레이팅 패티 애시드의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안자이나 그 옥시젠 디맨드와 서플라이 임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베네피셜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